안녕하세요. 올해 62이 된 독거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인생의 낙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매일 재밌게 듣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들 시댁이나 처가, 그리고 배우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자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어디 가서 저와 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익명이 보장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부모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한 편 보는 것만큼 놀랍고 재밌을 겁니다. 제가 호래비가 된 건 32살 때였어요. 아내는 워낙 몸이 약해서 온갖 잔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먹는 약만 한 주먹이었으니 일은커녕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녀가 하루라도 더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간호했는데 참 모질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딸이 갓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네요. 저는 엄마 없이 키워야 하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최선을 다해 부모 노릇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고물상을 하고 있어 일하는 중에는 환경이 좋은 돌봄소에 맡겼고 일을 마치면 깨끗이 씻고 나서야 딸아이를 안고 사랑을 줬죠. 유년 시절 때까지만 해도 저를 참 많이 따르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딸아이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답니다. 고물상에서 일하는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나는 게 일반적인 건 이해하시죠? 제가 운영하는 고물상이 딸아이 학교와 가깝게 있어 하교할 때마다 고물상 앞에 나와서 딸에게 손을 흔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제가 창피했는지 눈을 피하고 집으로 가기도 했고 친구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르는 아저씨라고 대답하는 걸 듣기도 했네요. 저는 속으로 어린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애비가 좀 배우고 잘났더라면 좋을 텐데 매일 더러운 옷을 입고 고물만 만져대는 일을 하니 딸의 심정이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 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해주려고 고물상을 오가는 딸을 봐도 모른 척 했답니다.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곧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말이죠. 저는 그 느낌이 들면 고물상 입구 문을 닫아버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 딸이 그 문을 열고 아빠! 하고 불러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자식이 뭔지. 여하튼 저는 그렇게 딸아이를 짝사랑하는 애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6학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저를 부끄러워했고요. 집에서도 제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면 아빠, 썩은 냄새나. 좀 씻고 와. 라며 피했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순간은 용돈이 필요하거나 학교에서 안내장이 나왔을 때뿐이었답니다. 저는 딸아이를 이해하긴 했지만 이렇게 성장하면 본인도 후회할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인성교육을 위해 몇 번 호되게 혼을 냈어요. 초등학생일 때는 어려서 그랬다지만 이제 사춘기가 오는 나이이니 제가 바로잡아서 딸이 착한 본성을 드러내길 바랬답니다. 미연이 너, 왜 이렇게 아빠를 무시하는 거니? 아빠가 그렇게 창피해? 난 너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고물상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미연아, 세상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야. 어떤 일이든 다 훌륭하고 쓸모있는 일이란 말이야.
고물상이란 직업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아빠 손을 보렴. 뭔가 느껴지지 않아? 고생하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진 못하더라도 인정은 해줘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제 딸의 사춘기가 심했는지 배우지 못한 저의 말이 서툴러 설득이 되지 않았는지 딸아이는 피식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래? 지금 나 키워주고 있다고 생색내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키워줘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아빠한테 나 낳아달라고 했어? 아빠가 고물상하는 게 내 탓인 것처럼 말하지 마. 미연아, 너 왜 그러니?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아빠 마음이 편하겠어? 아빠도 상처받는 보통 사람이라고. 제가 애원하듯 제발 보통 부녀처럼 지내보자고 해봤지만 딸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연이는 머리가 크며 저를 더욱 무시했고 친구 누구도 저에게 소개해준 적이 한 번 없었네요. 이게 다 제가 못난 탓이구나 생각하고 딸아이가 언젠가 저를 이해해주고 멋진 아빠로 인정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곧 딸아이와 저의 벽이었을 뿐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것 하나 없었어요. 여러 해가 지나고 딸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400점 만점에 380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딸아이에게 뭐든지 해줄 테니 말만 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딸아이는 웬일로 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거야. 그럼 아빠가 등록금이랑 자취방까지 다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매달 용돈이랑 생활비까지 감당해 줄 수 있어? 딸의 말에는 저를 무시하는 씨가 있었지만 저는 기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명문대 들어가는데 이 애비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미연이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자 미연이는 방긋 웃었고 저도 따라 웃으며 느꼈어요. 이제 딸아이가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죠. 이듬해 저는 딸아이의 자취방을 대학교 근처에 가장 넓은 곳을 마련해 줬고 등록금과 용돈 그리고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딸 통장에 넣어줬답니다. 제가 1년치 쓸 돈을 한꺼번에 줬더니 딸이 매우 흡족해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준 게 큰 잘못이라는 걸 두어 달 지나고 깨달았답니다. 딸 미연이는 주말에 저를 찾아오기는커녕 안부 전화도 한 통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거의 안 받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이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날은 돈이 떨어졌을 때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연이는 어릴 때나 성인이 된 지금이나 저에 대한 미움과 부끄러움이 그대로였어요. 이 애비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애꿎은 담배만 피우며 한숨을 토하길 반복했고, 술을 마시며 세상 떠난 아내를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다면 미연이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푸념을 머릿속에 길게 나열하기만 했네요. 그렇게 딸이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왔는데도 제가 있는 곳에 한 번을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두 이해하고 보고 싶은 딸을 보려고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울리자 어떤 젊은 남자가 문을 열더군요.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딸 방에서 나오는 거야? 당황한 남자는 저에게 아버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연이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남자랑 살다시피 하는 딸의 방을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미연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서울로 공부하라고 보냈지? 남자랑 동거하라고 보냈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하지만 미연이는 미안한 내색 따윈 없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답니다. 아, 뭐야. 누가 마음대로 찾아오래. 아빠, 씻고 오긴 한 거야?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해. 안 되겠다. 내 방에서 나가. 냄새 배겨. 나가서 얘기해. 딸아이가 억지로 제 등을 떠미는 바람에 자취방 젊은 남자를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막말을 듣게 되었죠. 아빠,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어떡해? 그야, 네가 연락도 통 안 되고 방학인데 집에도 안 내려오니까 궁금해서 찾아왔지. 미연아, 아직도 이 애비가 창피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냄새나고 노숙자 같은 옷차림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요즘 누가 딸 자취방에 들어와서 남자를 만나네 마네하는 부모가 어딨어. 그냥 이해하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보통 부모들이라고. 아, 몰라. 아빠 쪽팔리니까 그냥 가. 딸이 제 가슴을 찢는 말을 하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미연이가 등을 돌리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과 한 끼의 밥도 먹지 못한 채 바보처럼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제가 내릴 때까지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딸아이가 2학년으로 올라가며 돈이 필요해졌을 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바쁘다고 하며 돈만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찾아갈 테니 밥 한 끼 먹자고 부탁했답니다. 물론 돈이 필요했던 딸아이는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전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비싼 양복과 구두를 사 입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뭐야, 우리 아빠 맞아? 진작에 이러고 좀 다니지. 좀 멋진데? 정말이냐? 미연아, 아빠 창피하지 않지? 그렇지. 내가 언제 아빠를 창피해 했다고 그래. 이렇게 멋진 아빠를 말이야. 저는 빈말이어도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딸아이가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렇게 딸과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자취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동안 이 철딱선이 없는 딸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는 아빠가 고물상 하는 것도 싫었고, 입고 있는 허름한 옷과 신발, 냄새가 너무 싫었어. 내가 싫어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괜찮아. 아빠는 다 이해해.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이 다 커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내 딸 같구나. 너무 좋다. 이 아빠는 미연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네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라고. 그리고 아빠한테 연락도 자주 좀 하고 집에도 한 번씩 내려오고 그래라. 아빠는 매일 네 생각에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렇게 얼굴 보여주고 목소리 들려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알겠니, 미연아? 제 말에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앞으로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막혀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으니 제 일을 열심히 하고 딸의 뒷바라지만 제대로 해주면 될 뿐이었죠. 그리고 딸아이는 정말 변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줬어요. 저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제 여한 따윈 하나도 없겠다 싶었답니다. 딸이 21살이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전화로 나눈 대화가 평생 나눴던 대화보다 훨씬 많았고 딸의 웃음소리 역시 자주 들을 수 있어 매우 행복했죠. 그렇게 3년 뒤 딸아이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평생 꿈이었다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안 될 게 뭐가 있겠느냐며 넓은 세상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라고 조언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 저와의 연락은 아주 가끔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어쩐지 예전에 저를 싫어했을 때처럼 들렸습니다. 유학 생활이 힘들었는지 다정한 말투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죠. 미연이는 의무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을 들려주며 항상 아빠가 뒤에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답니다. 2년 뒤 딸이 한국으로 들어와 공항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저는 속으로 저에게 달려와 안기길 기대했지만 어색하게 고갯짓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이 들었나 싶어 딸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타지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자 딸아이가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진 제 손을 쳐다보며 대답하더라고요. 이것 좀 치워줄래? 응? 그래. 까칠해진 딸에게 괜한 말을 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웃고 말았죠. 그런데 미연이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아빠한테 까칠하게 구는지 물었더니 유학하는 친구들의 부모들은 다들 잘나서 한국에 돌아오면 회사를 골라서 들어간다는데 자기는 원하는 회사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며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안하다. 이 애비가 워낙 못나서 그렇다.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도울 테니 기분 풀어. 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답니다. 아빠가 도와준다고? 대기업에 아는 사람 있어? 나 좀 거기에 넣어줘봐. 그건 못 해주지만 네가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금세 직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개나 소나 어학연수 다녀와서 이력서에 써봤자 별로 티도 안 나거든? 내가 명문대 나오고 유학 다녀왔다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빠는 고물이나 죽고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백 없으면 결국 밑바닥이라고. 미연이의 볼멘 소리에 화를 낼까 타이를까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기로 했죠. 어쨌든 저는 미연이에게 강남에 있는 좋은 원룸을 구해줬고 근처에 있는 회사에 합격하길 간절히 바랬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의 능력을 알아본 대기업에서 합격 소식을 알려줬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애쓴 미연이에게 멋진 미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회사가 많이 바쁜지 딸과의 통화는 한 달에 한 번도 닿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연락 없이 찾아갔다가 예전처럼 화만 돋우고 오게 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며 지냈답니다.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미연이는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통화가 되긴 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간다고 차갑게 말할 뿐이더라고요. 저는 아쉽고 보고 싶지만 그냥 알겠다고 쉬엄쉬엄 일하라는 말만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자식이라는 게 뭔지,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짝사랑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제 꼴이 딱 그랬어요. 저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짧은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번 생에선 듣기 어려울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남들은 시간이 빠르다고 하지만 저에게 그 세월은 무척이나 더디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딸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 그런 거겠죠. 이제 미연이가 30의 나이가 가까워졌고 저는 흰머리가 매우 많이 나온 환갑의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동안 잘 보지 않던 거울을 봤는데 주름이 왜 이리 많이 늘었는지 제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네요. 이렇게 늙어가다 보면 머지않아 아내의 곁으로 가겠구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고 남은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해 딸에게 많은 걸 남겨줘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미연이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내려오라고 사정해도 오지 않았던 딸이 스스로 발걸음을 한 거죠. 딸 옆에는 훤칠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누군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제 사윗감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답니다. 저는 지저분한 방을 대충 치우고 주방에서 닭볶음탕을 만들어 내갔어요. 자, 어서들 먹어. 아빠가 이래봬도 요리는 곧 잘한다고. 김서방, 먹어봐. 저는 처음 본 사내에게 김서방이라는 호칭이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듬직한 게 제 딸을 평생 보호해 줄 수 있는 동반자로 훌륭하다고 느꼈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밥을 배불리 먹었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하는 일이 뭔가? 설마 나 같은 고물상은 아닐 테고. 아, 저는 의사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요. 의사? 이야, 우리 딸이 신랑감을 아주 제대로 골랐구나.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야. 제가 기뻐하자 딸아이가 아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닌 인재라니까. 의술도 뛰어나서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인기 많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라며 예비 사위의 칭찬을 쉴 새 없이 했답니다. 저는 이제야 딸아이가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싶어 대견스러웠고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제 짝사랑이긴 하지만 딸아이가 더욱더 사랑스러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예비 사위가 혼자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저희 부부끼리 밀린 수다를 가져보라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눈치까지 있는 사위가 아주 마음에 들었죠. 예, 미연아. 네 서방될 사람 아주 멋지다. 의사 선생님의 외모도 저렇게 훤칠하니 얼마나 좋으냐. 그치? 진짜 괜찮지? 내가 남편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니까. 그동안 어두웠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야. 꼭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그래. 그런데 네 인생이 어두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설마 이 애비를 뜻하는 건 아니지? 그러자 미연이는 손사래를 치며 아빠도 참 당연히 아니지. 아빠는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존재야.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걸 모르고 있으면 사람이야? 어두웠다는 건 공부가 힘들었다는 거야. 취직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빠를 떠올리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어떻게 한 가지 일을 평생 할 수가 있어? 일이 고되고 힘들면 바꿀 법도 할 텐데 말이야. 라고 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을 들려줬네요. 그래서 전, 아빠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못 배우고 무식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한 삶이더라고.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지금 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을 거란다. 하고 제 자부심을 일러줬죠. 그렇게 딸과 저는 도란도란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서 현실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혼수와 예단과 같은 걸 얼마든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죠. 그러자 딸아이는 제가 생각도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아빠, 혼수랑 예단은 당연한 거고, 아빠 사위한테 개인 병원 차려줘야 해. 신혼집도 우리가 마련해야 하고 말이야. 아, 맞다. 외제차도 한 대 뽑아줘야 해. 의사랑 결혼하려면 필수 조건이야. 뭐? 신혼집에 병원까지 차려달라고? 미연아, 우리가 혼수를 마련하면 이서방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이서방 능력이면 결혼하고 몇 년 안에 스스로 병원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는데 무슨 장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네가 이서방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제 물음에 미연이는 다시 까칠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내 남편 능력이 모자라서 병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남편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고?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설마 이 아빠가 못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니? 미연아, 아빠가 비록 못 배웠어도 네 뒷바라지는 남부럽지 않게 해주지 않았니? 언제까지 이 아빠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연이는 비웃기라도 하듯이 혀를 차며 그놈의 자존심은 왜 이렇게 굳건한 거야? 아빠, 내가 시댁 가서 아빠가 고물상 한다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래. 내가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들어간 건 아빠 뒷바라지가 아니라 내가 코피 터지게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돈 좀 내줬다고 큰 소리 치고 싶은 모양인데 요즘 그 정도 해주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어두웠던 내 인생 이야기. 맞아. 그건 아빠 얘기야. 내가 아빠만 잘 만났어도 결혼 전에 이따위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아, 몰라. 됐고 무조건 병원 차려줘. 시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병원 차려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만약 거절하면 내 결혼 파토날 거야. 그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승질을 냈습니다. 물론 미연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일하고 돈을 번 이유는 사위가 아닌 딸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나중에 더 늙으면 유산으로 다 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의사 사위한테 시집 보낸다고 장사 노름하는 예비 사돈 손바닥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상식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미연이는 의사에게 시집 가려면 열쇠 3개를 줘야 한다며 아파트, 병원, 외제차를 저에게 마련해달라고 하더군요. 안 된다. 그럴 거면 의사 사위 필요 없다. 차라리 너랑 비슷한 대기업 직원을 만나든가 평범한 사람을 찾아. 사위를 돈 주고 사는 건 절대 못하겠다. 아, 진짜 또 꼰대처럼 군다.
진짜 쪽팔리게 할래?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요즘 의사 사위라고 하면 돈 싸들고 달려드는 세상이라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무식해?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 듣기 거북하더군요. 화가 나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성을 찾을 때라는 걸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았죠. 정말 딸의 말처럼 제가 꼰대인 건지 모르겠지만 신혼집과 개인 병원 또 외제차까지 바쳐가며 시집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들어보니 딸의 시댁도 그리 잘 사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의사 아들 가지고 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돈 바쳐가며 하는 결혼은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니 다시 생각하거나 사위 능력대로 살라고 했죠. 그랬더니 제 딸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자존심 내세워서 핑계 대는 거지? 그냥 가진 거 없는 거지라고 해. 미연아, 아까부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잖니. 대학에 유학까지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커왔잖아. 또 그 소리야? 다른 부모 다 해주는 거 해줬다고? 진짜 지겨워. 당연한 걸 해줬으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고 결혼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됐어. 거지 같은 아빠 필요 없으니까 내 앞에서 꺼져. 난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 당신은 내 결혼식에 올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오늘이 내 얼굴 마지막으로 보는 줄 알아. 그렇게 딸 미연이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산책하던 사위와 만났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저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고 불을 붙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걸까 하고 딸과의 대화를 곱씹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꼰대라서 그런 건지 그런 결혼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저에게 막말한 딸아이가 미워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저와 인연을 끈 차는 딸은 연락이 없었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딸아이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결혼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눌러 미연이의 모습을 보고 옆으로 사진을 넘겨봤어요. 남편과 시부모로 보이는 두 사람, 많은 하객들까지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미연이는 저에게 결혼하는 걸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저는 그 결혼식 사진들을 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고 찢어질 듯 가슴을 부여잡고 홀로 오열했어요.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제 딸에게 이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며칠 동안 힘들어 하다가 이렇게 딸과의 인연을 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바보 같죠? 맞아요. 저는 무식한 바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진 딸이어도 그렇게 인연을 끊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달라는 병원, 신혼집,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 아빠를 버리지 말라고 사정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의 신혼집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사위의 병원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 사위 이름과 성형외과를 치니 친절하게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뜨더라고요. 차마 전화는 할 수 없어 주소만 적어서 찾아갔죠. 며칠 동안 쫄쫄 굶고 헬쑥해진 모습으로 사위의 병원 앞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사위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병원에 불이 꺼지자 상가 입구에서 사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딸아이가 팔짱을 끼고 나오더군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두 사람 앞으로 다가섰고 초췌한 몰골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서방, 오랜만이다. 잘들 지냈어? 카톡 사진 봤다. 두 사람 결혼식 올렸더구나. 신혼집은 어디니? 누구 마음대로 여길 찾아오래. 내가 당신하고 인연 끊는다고 한 말이 헛소리인 줄 알았어? 난 할 말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 짜증나. 오늘도 옷을 거지같이 입고 왔네? 재수없어. 딸이 뭐라고 하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위의 팔을 잡았어요. 이서방, 병원을 마련했네. 내가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아, 이 아저씨 뭐야. 내 마누라가 당신 보기 싫다잖아. 궁상맞게 여길 왜 찾아왔대? 여보, 당신 말대로 이 노인네한테 진짜 썩은 냄새 난다. 아, 가자. 이에 딸아이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소용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딸아이는 제가 사과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를 뿌리치고 떠나갔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 분노로 변했고 저도 더 이상은 딸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부모를 평생 거지 취급하고 개무시한 자식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어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딸이라는 존재를 제 가슴에서 지우기로 하고 제가 한 일은 사위가 개원한 병원의 건물을 사들이는 것이었어요. 고물상을 팔고 그동안 모아둔 제 전 재산을 그 건물을 사는 데 써버렸답니다. 다행히 제가 건물값을 더 주겠다고 하니 해당 건물주는 5층짜리 건물을 저에게 넘겼네요. 그리고 저는 건물을 오르락내리락 어슬렁거리며 딸과 사위의 눈에 띄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와 사위를 마주쳤는데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 역시 오만 정이 떨어져서 그 둘을 보는 내내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쏠렸답니다. 뭐야, 여기 또 왜 나타났어? 내가 이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랬잖아. 아무리 찾아와도 소용없다고. 나한테는 이제 아빠 같은 건 없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내 마누라 좀 그만 괴롭히고 꺼지라고. 예상했던 반응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건물 계약서를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니들 면상 보기 싫거든. 이거 보이지?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어디 임대인 주제 감히 건물주한테 큰 소리를 쳐? 제가 계약서를 보여주자 두 사람은 매우 놀랐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며 입을 헉 하고 벌리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며 병원 소문 안 좋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복수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딸과 사위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건물에 있는 1층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딸과 사위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제 앞에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아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사실 아빠한테 모질게 말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나중에 사과하러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나타나줘서 고마워. 허, 뭐라고? 네가 나를 찾아와 사과를 하려 했다고?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밥맛 떨어지니까 둘 다 꺼져라. 미연이는 제가 전처럼 대할 줄 알았는지 많이 당황하더군요. 이번에는 옆에 있던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훌륭한 분인 걸 몰라 뵙고 실수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님을 오해했어요. 미연이가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딸 키우기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라도 자식들 효도 받아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뻔뻔하게 말하는 게 옆에 앉아있는 제 딸과 데칼코마니가 떠군요.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들 하나 봅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밥을 먹자 딸이 사위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대기업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사위에게 보태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빚이 있는 상황이니 저더러 갚아주면 어떠냐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제 딸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식을 못 키웠으면 이 모양 이 꼴인지 제 자신을 크게 원망했어요. 결국 돈이구나. 왜? 거지 같은 옷차림에 냄새나는 애비가 건물주가 되니까 쪼르르 달려온 거야?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니? 미연아, 내 재산이 50억인데 정말 인연 끊으려고 했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빠하고 인연을 끊겠어. 절대 말이 안 되지. 물론 아빠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니까 아빠가 이번에도 한 번만 봐주라. 응?
나 반성 많이 했어. 이렇게 손이 다 까지고 새까맣게 물들 때까지 고생한 아빠한테 이제부터라도 딸 노릇하고 싶어. 저는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나 네 남편이나 좀 씻어라.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니들 몸속에 돈 밝히는 벌레가 득실되는지 코가 따가울 정도야. 고 이렇게 거지처럼 달라붙지 마. 재수 없으니까. 어디 건물주 앞에서 임대인 따위가 겸상을 하고 있어. 둘 다 내 앞에서 꺼져버려. 그러자 두 사람은 손님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민망했는지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이제 복수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는 걸 느꼈답니다. 딸과 사위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저를 찾아와 예전처럼 지내자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딸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었다니까요. 그래서 전 똥개처럼 꼬리를 살랑거리는 딸과 사위를 잘근잘근 씹어주듯이 조롱해줬네요. 그러다 진짜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위가 성형수술한 환자에게 얼굴이 화산처럼 부어오르고 빨개지는 큰 부작용을 낳게 했어요. 약을 먹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 환자는 전치 14주라는 진단서를 끊게 되었고 의료사고로 고소하겠다고 사위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때 얼마나 시끄럽던지 건물 안에서 놀고 있던 제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환자의 말을 듣게 되었죠. 아니, 여기서 성형하고 부작용이 났는데 왜 보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 안 보여요?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나 이렇게 못 넘어가.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소할 거라고. 사위는 환자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해봐요. 난 분명히 수술 전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지시켜 드렸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덥석 줄 거라 생각했어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또 데스크에 앉아있던 제 딸이 말을 보태더라고요. 성형은 원래 부작용이 심한 수술이에요. 그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해봤자 손해보는 건 환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갑시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 환자가 병원에 나왔을 때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제 돈으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자 무척이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4주 뒤 사위가 법원에 서게 되었는데 의료과실법으로 벌금과 환자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 제가 도와준 환자 말고도 여러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시간이 남아돌아 인터넷을 제대로 배우고 성형 부작용 카페를 들어가 보니 사위병원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채질을 하려고 피해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녔고 그 문서를 의사협회 신문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위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사위는 의사가 아닌 백수가 되었고 딸 역시 퇴직한 상태라 둘 다 알거지에 불과했죠. 딸이 저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남인데 내가 널 왜 돕냐?
벌레 새끼 둘이 길바닥에 구걸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봐. 그리고 내 인생에 딸 같은 건 없으니까 구걸하러 찾아오지 마! 하며 막말을 해줬네요. 그러자 딸과 사위는 단념했는지 건물에서 병원 장비를 모두 빼버리고 지방 촌구석에 작은 방 하나를 구해 떠났답니다. 그리고 딸 미연이가 어떻게 사는지 2년째 모르고 있어요. 저와는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부모의 겉만 보고 거지 취급하고 막대하다가 재산이 많다고 하니 그제야 부모 대우를 하는 제 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중 제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딸에게 냄새나는 거지 무식한 고물상 주인,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꼰대 등등 상처되는 말을 들어보시면 저처럼 변하실 거예요.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지만 저는 예외인 사람입니다. 그 천륜을 100번, 1000번 참다가 끊어버렸으니까요. 물론 가끔 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제 마음만 망가질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